자, 이번에는 담보물권의 두 번째 주제, 저당권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도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많을 땐 두 문제까지 나오고요. 근저당까지 포함하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저당권의 전반적인 체계, 중요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네 개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당권의 성립 부분. 두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 부분. 예,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저당권 침해. 네 번째는 저당권의 처분하고 소멸. 이렇게 네 단계. 이렇게 머리를 잘라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세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당권 성립에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죠. 네 가지. 유치권의 성립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할 것,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세 번째는 점유할 것, 채권자가 점유할 것. 네 번째는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네 가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 저당권의 성립 요건 볼까요? 저당권의 성립 요건. 자, 저당권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생기게 되죠. 채권이요.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권이라고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점유가 아니라 저당권은 등기를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데 얘는 등기를 하죠. 그죠? 그러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 해야죠. 저당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된다. 이쪽을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 은행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계약과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하는 얘는, 이 설정자는 부동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분권. 처분권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분권. 처분권을 가져야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 행위다. 이거 처분 행위. 자, 그러면 349페이지요. 349페이지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었나? 설정 계약.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둘이다. 설정자하고 누구? 저당권자 두 사람. 이때 기억. 설정자는 채무자만 돼요? 보증인도 돼요? 제3자, 보증인도 될 수 있죠. 니은의 백표. 저당권자는 돈 빌려준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건데 이 채권자가 아닌 누구? 제3자요. 제3자를 저당권자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그게 바로 니은의 두 번째 줄.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요. 거기다 써요.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가 합의가 있으면 제3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별 3개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서 A한테 돈을 이렇게 10억을 빌려주었습니다. 10억을 빌려주면 회사는 뭐가 생기죠? 돈을 꿔줬으니까 채권이, 금전채권 생겼죠? 회사가 채권자. 그럼 돈 꿔준 회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저당권 등기하면 되죠? 채무자 부동산을 회사 앞으로 저당을 잡아놓으면 되죠. 그런데 회사가 아니라 누구요? C라고 하는 대표이사. 회사가 B고요. 얘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인 제3자죠. 제3자 앞으로 제3자인 대표이사 앞으로 이 저당권을 등기를 여기다 걸어둔다. 그 돈을 빌려준 건 누가 빌려준 거죠? 회사가 돈을 꿔준 거죠. A한테.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 돈은 회사가 꿔준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저당권은 누가 앞으로요? 회사가 아니라 누구? 대표이사인 누구 앞으로? 제3자 명의. 제3자 명의로 여기다 뭘 걸어둬요? 저당권을 여기다 이렇게 등기를 한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다. 원래는 무효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죠? 채권자가 저당권을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아야 돼. 이렇게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에. 근데 지금 채권은 B에게, 저당권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합의가 되면 채무자, 회사, 제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되면 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다. 원래는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다. 이게.
어떻게 해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리고 회사하고 여기 대표이사가는 불가분의 관련 있죠. 이렇게 둘이 불가분의 관련 있죠. 불가분의 관련. 불가분적인 관련이 있다. 누구하고? 회사하고 여기하고 B하고 C하고 불가분의 관련이 있죠. 그럴 때는 채권자는 B고 저당권은 누구예요? 제3자죠.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해도 등기를 해도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거를 제3자명의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자명의 저당권. 그리고 거기 밑에 판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원칙이죠. 원칙.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명의 밑줄이에요. 제3자명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고요? 합의가 있고 제3자 사이에 합의의 밑줄이에요. 합의. 3자 간의 합의를 받죠. 나아가 제3자에게 저 제3자 C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의 밑줄이에요. 그때는 제3자명의 저당권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별표. 이걸 제3자명의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제3자명의 저당권, 제3자명의 전세권, 제3자명의 가등기 다 이거 뭐다 이거? 유효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기 세 개를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세 개를. 제3자 명의로 뭐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저당권을 해도 합의가 되면 3자 간의 합의가 일어나면 이거 유효고 3자 명의로 뭘 걸었어요? 전세권을 걸었죠. 이것도 합의가 되면 유효다. 그 다음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등기요. 가등기를 걸어도 유효다. 시험에 3번 다 나왔어요. 골고루. 3자 명의 저당권 이 문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 문제, 등기.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생기죠. 이때 문제는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등기가 어떻게 되면 불법 말소되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말소당하면 저당권은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등기만 사라지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의 첫 번째 줄이에요. 등기는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원인 없이 말소의 밑줄자 불법 말소라고 그러죠.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때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회복 등기. 이 말소된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도로 회복하면 되죠. 단. 그리고 원칙은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할 수 있다. 회복 등기.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에 거기다 써두세요. 이게 책에 또 없어요. 책에. 이 부분 예외가 지금 시험에 최근에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논점 중에 하나. 불법 말소된 거죠. 이 등기가 어떻게 되면 불법 말소됐다. 불법 말소되었다. 이 얘기죠.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 등기하면 돼요. 회복하면. 그런데 말이죠.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이런 상황에서 뭐가 실행되면?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해요.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회복 등기도 할 수 없다.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뭐 할 수 없다? 회복 등기를 못 한다. 자, 위하고 정반대죠. 원래는 회복 등기 할 수 있다며요. 이게 불법 말소돼도. 등기가 불법 말소돼도 저당권 등기가 어떻게 된 경우요? 불법하게 말소되어도 회복 등기 한다며. 그런데 이건 회복 등기 못 한다는 거죠. 언제죠 그게? 경매가 실행되면. 이건 또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사례를 가지고. 갑의 건물에 A가 1번 저당권, 대출금 1억. B도 2번 저당권, 대출금 1억. 저 갑의 건물, 저 빌라나 아파트에는 저당권이 두 개가 생겨 있어요.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저당권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때 경매가 되면 얘는 몇 번이에요? 1순위로 배당받죠. 1순위로 1억 받고 얘가 2순위로 1억 받으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 1이 꼬인 거는 1번 저당권. 이 1번 저당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 불법 말소되었다. 불법하게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소되었다라는 얘기다. 그럼 이게 불법하게 원인 없이 날아간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복 등기하면 돼. 말소된 저당권 어떻게 하면 돼요? 회복하면 되지, 회복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회복을 하기 전에 저당권을 회복을 하면 되는데 회복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경매가 실행돼 버렸다, 이게. 경매가 실행돼서 을이 낙찰을 받았다, 이거 낙찰을. 그러면 낙찰이 돼버리면 얘가 회복을 미처 못한 거죠.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이게 경매가 실행돼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 어떻게 되냐? 소멸해버려요. 소멸하고 회복조차도 못해요. 그럼 무슨 소리야? 얘는 어떻게 되고요? 왜 회복 등기를 못하느냐면, 자 보세요. 경매가 되면 하자가요. 하자가 싹 치유돼 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 2번 저당권자가 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아. 얼마를? 1억을. 그때 얘가 이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의를 어떻게 해요?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됐다고? 불법하게 말소된 거라서 얘가 받을 돈, 얘가 받아간 1억은 내가 찾아와야 된다고. 내가 받을 돈을 얘가 먼저 받은 거라고. 그래서 얘는 후순위자 2번 저당권자인데 1억을 어떻게 달라? 1억을 부당이득으로. 이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당권, 이 불법 말소된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회복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해봤자 얘가 도로 회복해봤자 얘도 또 뭐 할 거예요? 또 경매할 거 아니야. 경매해가지고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받는 거죠. 돈 받는 거. 회복해도 결국은 뭐 할 거예요? 경매할 거 아니야.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1번 저당권은 일단 소멸하고요. 회복 등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회복해봤자 또 경매할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회복을 못하는 대신에 얘가 받았을 돈 1억을 얘한테 뭘로? 부당이득으로 이 돈을 찾아오고 끝나는 거예요. 결론,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는 경매가 되기 전에는요. 경매 전에는 회복 등기가 돼요. 근데 뭐가 되면 경매가 실행돼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하고요.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거 기억하실게요. 자, 그 부분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여백에 빠져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349 하단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죠. 근데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지고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근데 밑에 기억이 한필토지 일부는 안 돼요. 일부는. 토지,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용익물권은 돼도 저당권은 안 되죠. 별표. 그 다음 니은 공유 지분도 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있죠. 지분에다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된 임목이나 선박도 저당 설정할 수 있죠. 자동차도 돼요. 자동차도. 항공기도 되고 왜요? 등록이 되니까 등록. 다음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1억. 1억의 금전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이걸 담보로 이 돈 받으려고 집을, 부동산을 저당을 잡은 게 저당권이죠.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옆에다 적어볼까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거나 비금전 채권이나 가능하다. 금전 채권도 되고 비금전 채권도 된다. 저당권의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금전만 돼요. 이렇게 금전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비금전 채권도 돼요.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금전 채권 플러스 비금전 채권도 가능하다. 가령 을이 이렇게 돈 빌려주고 저당 잡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을이 갑하고요. 갑하고 어떻게 거래를 해요? 공사죠. 공사. 큰 대형 국책공사 같은 거 있죠. 국책공사. 도로공사 아니면 항만공사 이런 공사를 이거를 2년 안에 못 끝내면 갑이 2년 안에 이걸 못 끝내면 뭐 하기로? 공사를 완결 못하면 돈을 물어주기로 하는 거죠. 돈을. 얼마를? 100억을.
그러면 원래요. 원래 갑하구라고 원래 거래하는 거는 금전이 아니라 뭐죠? 공사를 끝내주는 거죠. 공사 맡은 거 끝내는 거예요. 이게 2년 안에. 근데 못 끝내면 얼마 물어주기로? 100억을 물어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의 거래는 뭐죠? 둘 사이의 거래는 금전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 공사해 주는 거래죠. 공사를 2년 안에 끝내주는 게 둘 사람 사이의 거래죠. 거래. 이거는 금전이 아니라 비금전이죠. 이걸 못 끝내면, 갑이 이걸 못 끝냈다. 그러면 을은 못 끝낸 대신에 얼마를요? 100억을 변상하기로 하는 거. 이걸 저당권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 공사를 2년 안에 못 끝나면 얼마 물어주기로? 100억을 물어주기로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금전이 아니라 뭐를요? 비금전을 가지고 저당권을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꼭 금전이어야 되는 게 아니다. 비금전도요. 비금전도 저당권으로 걸어둘 수 있다는 거. 그 비금전도 결국 이행이 안 되면 2년 안에 공사가 안 되면 결국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 손해배상을 얼마로요? 100억을 해주기로 한 거니까 이것도 금전이 아닌 것도 피담보 채권으로 잡아놓을 수 있더라. 거기다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만 되는 게 아니라 비금전도 가능하다. 그 다음 조건부 채권도 돼요. 무슨 채권?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다. 공사 못 끝내면 2년 안에 공사 못 끝내면 공사를 못 끝내면 조건이죠. 조건. 그게 뭐죠? 100억을 변상한다. 이게 조건부 채권이죠. 조건부 채권도 저당권으로 잡을 수 있다. 피담보 채권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쓸 수 있는 놈 이거다. 금전만 된다. 아니다. 모두 가능해요. 비금전 채권도 된다. 이거 시험 문제, 기출문제. 조건부요. 조건부 채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써먹을 수 있나요? 오케이. 써먹을 수 있다. 장래 채권도 돼요. 이 공사를 못하면 공사를 2년 안에 못 끝내면 얼마 변상하기로? 100억 변상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럼 이 채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거 100억은.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 뒤에? 2년 뒤에 생기는 거죠. 2년 뒤에 생기는 거니까 이 채권은 무슨 채권? 장래 채권. 장래 채권도 된다. 오케이. 조건부도 되고 기한부도 되고 언제 채권? 장래 채권. 이것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조건부 채권 가능. 기한부 채권도 가능. 장래 채권도 가능하다. 기억해 두실게요. 이 부분이 최근 판례예요. 장래 채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기출문제 24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 유치권이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결련성이 없는 거. 건물하고 채권권의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없는 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보증금. 첫 번째.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부속물. 네 번째, 신탁자가 땅 사라고 대준 돈. 다섯 번째, 건축 자재대금 채권. 5개죠. 5개. 5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없는 놈들이다. 5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얘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같이 비교를 해두시면 정리할 때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도 잘 되고 정리도 그만큼 더 완결성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놈은 뭐예요? 임차인이 비용 지출한 거. 그죠? 임차인이 비용 지출한 거. 그 다음에 수급인이 건물 공사해 준 거.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 강아지가 사람 물었을 때 치료비 채권. 그 다음 본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 4가지가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 보셨고요. 그 다음 밑에 줄이 하나 법정저당권이라고 쌍괄을 이번에 뽑아놓은 거 있죠. 법정저당권에 거기에 삼각형 하실게요. 보통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은행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하자고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을. 그래서 저당권은
설정자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보통 약정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해. 약정. 야, 약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하고 은행하고. 그래서 저당권은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특수한 경우에 약정을 안 해도 저당권이 생기는 아주 특수한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법정 저당권 649조 규정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저당권이. 계약을 안 해도 뭐로?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거야. 법률의 규정으로. 무슨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저당권이 성립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다. 여기서 조심할 건 이 단어 하나다. 등기 없이 저당권이 성립해서 이 저당권을 이름하여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법정이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죠. 그 저당권이 이름하여 법정 저당권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특징은 뭐야?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민법 몇 조가? 187조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28회. 다음 중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바로 법정 저당권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기출문제. 언제냐 그러면 그 특수한 경우가 바로 조문 보시면 돼요. 토지 임대인이 토지를 빌려줬어요.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분에 동그라미 2년분의 차임채권. 2년분의 차임채권은 다른 말로 바꾸면 2년 동안 월세 못 받은 거. 2년 동안 월세 못 받은 거. 그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의 밑줄이요. 콩나물 공장 건물이라고요. 콩나물 공장 건물을 뭐 한 경우? 압류를 때렸다. 압류를. 누가? 토지 임대인이. 뭐 못 받아서? 임대료 못 받아서. 몇 년치를? 2년치를 토지 임대료를 못 받으면 압류를 걸어. 압류를 어디다 걸어요? 건물에다 압류를 걸어. 건물에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데 그 저당권을 이름하여 법정 저당권이라고 명명한다. 이 법정 저당권은 뭐를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 없이.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당권하고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저당권은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대출받는 채무자와 은행하고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저당권, 법정 저당권은 계약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놈이죠. 특이한 놈. 치료를 몇 년 못 받으면 2년 동안 내가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어떻게 하면 돼요? 콩나물 공장에 압류를 딱 걸어버리면 저당권이 생겨버려요. 오케이. 다음 우측에 저당권의 효력 부분입니다. 저당권 효력.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용도 많고요.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거죠. 부동산에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근데 부동산에 딸려 있는 거죠. 딸려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358조 별 3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 미친다. 이때 부합물 종물은 앞에다 쓰세요. 설정 전, 설정 후 불문. 설정 전에 있던 거든 설정 후에 있던 거든 불문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 다른 약정의 별표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약정이란 뭐죠?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그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고로 이 358조 규정은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그 358조 이 규정은 다른 약정을 설정자하고 은행하고 다른 약정을 집어넣을 수 있죠. 부합물에는 부동산의 무합물건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는 효력이 뭐한다? 배제되는 약정. 배제되는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여기. 오케이. 주유소에다 대출받을 때 주유소 주인이 부합물 있죠. 부합물. 유리조장 땡크. 유리조장 땡크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넣어버리면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땡크에.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뭐 할 수 있다? 배제되는 특약을 계약서에다 집어넣으면 이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왜냐? 이 358조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로서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밑에 관련 판례 보시겠습니다. 관련 판례. 자, 밑에 관련 판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옆에다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두시면 이 건물에다가 상가 주인이요. 상가 주인이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이렇게 1억을. 저당권이 상가 건물에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B라는 임차인한테 세를 줬어요. 세를. 그래서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가게가 잘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잘 되니까 이만큼을 어떻게 했다? 증축을 했다. 이만큼을 증축한 거죠. 여기가 증축 부분. 제가 가끔 가는 곳에서 신길동에 보면 이렇게 횟집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허름해 오래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특징은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70년대 건물에 벽지 너덜너덜하고 막 이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구들장이 반듯한 데가 없어요. 이게 구들장이 반듯해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삐뚤삐뚤해요. 밑에가.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자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분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요. 테이블이 두 줄이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앉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쫙 붙어 있어가지고. 다 먹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서비스는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딱 세 분이에요. 할머니 한 분, 며느리하고 아들 딱 셋이에요. 서비스 완전 불친절. 근데 사람을 빠글빠글해요. 다 예약제고 예약 안 하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징은 다 100% 남자고요. 여자분 거의 오지 않아요. 근데 회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저쪽 동해안이나 저쪽 남해안 쪽에서 직접 공수된 걸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횟감으로 못 보는 것들을 많이 올려놓아요. 가격도 딱 정해져 1인당 5만 원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이분이 할머니가 잘 되니까 여기를 증축을 했다고 이렇게. 누가? 임차인이. 이때 이 만약에 주인이요. 이 설정자인 주인께서 임대인이 이 대출금 못 갚게 되면 대출받은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경매를 때리게 됐죠. 그럼 낙찰자가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되는데 낙찰자는 그러면 이 기존 건물 주인이 쓰던 기존 건물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증축한 데까지 인수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증축한 부분에 이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이 문제. 만약 이 증축한 부분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이 증축한 부분은 그럼 누구 차지냐 이거죠.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독립성이 있다라는 거는 별개다 이거죠. 별개다. 만약에 이게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다. 부합. 그럼 부합이 되면 이건 누구 거예요? 낙찰자가 이걸 다 인수한다. 전체를. 그래서 관건은 이거죠. 이게 독립성 있는 거냐 아니면 독립성 없는 거냐. 그럼 부합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요? 독립성이 없을 때 이게. 독립성이 없을 때 이건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합이다. 그러면 이거는 낙찰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여기까지 증축한 데까지. 그러면 독립성 있냐 없냐는 어떻게 해요? 실제 와서 법원에 판사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존의 이쪽 부분하고 여기하고 따로요. 화장실 따로, 싱크대 따로,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기존 건물하고 여기는 독립성으로 별개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 딸랑 그냥 여기에 싱크대가 없고 화장실만 딸랑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성이 없는 거라는 거죠. 독립성 없으면 이건 뭘로 봐요? 부합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낙찰자가 다 인수한다. 다. 바로 그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한 부분의 효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는 이 부분이다. 독립성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결정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거하고 관련된 판례가 바로 밑에 하단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일어나서 부합이 일어났죠. 부합의 별세계.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할 때 독립한 건물로 효용을 갖지 못하죠. 그럼 뭐가 된 거죠? 부합이 일어난 거죠. 부합.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밑줄이요. 이 부분이 목록에서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이 목록에서 누락이 된 거죠. 목록에서 누락됐다 해도 이거는 부합이 되면 낙찰자 거가 되는 거예요. 목록에는 없어 이게. 이 증축 부분이 목록에 누락됐어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왜요? 부합이 됐잖아. 부합.
누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합이 됐냐 안 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거기다 쓰세요. 그 관련 판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 됐으나 누락된 사건. 부합은 됐으나 목록에서 누락된 케이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합이 됐는데 목록에서는 어떻게 한 거? 누락된 케이스. 오케이.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번에 종된 권리 이론이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이때 종물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종된 권리. 가령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내가 사는 301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이 301호는 뭐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저당을 설정하면 내가 1억 못 갚으면 이거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해? 이 전유 부분을 경매치죠. 그럼 낙찰자는 이 전유 부분을 인수하게 돼요. 낙찰자가. 그때 낙찰자는 전유 부분에 딸려 있는 거. 딸려 있는 게 바로 뭐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있죠. 대지 지분. 이 지분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이 대지 사용권은 바로 뭐죠? 전유 부분에 종된 권리라고 한다. 종된 권리.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별 3개. 이게 종물, 권리의 종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권리의 종물. 그 니은의 별 3개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그 밑에 줄 보시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대지 이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대지 이용권이 바로 종물. 대지 사용권이 바로 종물. 권리의 종물 이론이라는 거죠. 여기 별표.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이어서 콩나물 공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콩나물 공장 사건. A 땅을 B가 임대를 얻어서 임차인이 땅을 임대를 얻어서 빌렸어요. 땅을 빌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 임차권으로 빌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상권으로 빌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나 임차권으로 빌렸어. 나는 지상권으로 빌렸어. 이건 등기해야 되고 등기 안 해도 되죠. 뭐 하려고 빌렸어? 콩나물 공장 지으려고. 우리 여기다 콩나물 공장을 지었지 내가. 콩나물 공장 사건이에요. 콩나물 공장 사건. 우리 기억했어요. 그거 민법에서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콩나물 공장 케이스. 방금 전에 한 건 뭐 있어요? 얘가 지리 왔네. 몇 년이나? 2년 동안. 2년 동안 지리 왔네. 그럼 이 땅 주인 어떻게 하면 되죠? 콩나물 공장에다 뭘 걸면? 압류를 걸면 법정 저당권이 생긴다. 법정 저당권 문제 나왔죠. 자, 이때 이 콩나물 공장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쳐요? 건물에만 미치나요? 콩나물 공장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뭐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이게 종물이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니까 이 건물 경락받은 사람은 콩나물 공장을 낙찰받은 분은 뭐까지요? 지상권까지 낙찰자가 취득한다. 근데 이게 지금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뭘로 가져간 거예요? 경매로 가져간 거죠. 경매로. 매매가 아니라 뭘로? 경매를 가져간 거잖아요. 건물을 뭘로 가져가니까? 경매로 가져가니까 낙찰자는 건물을 낙찰받으신 분께서는 건물에 딸려 있는 거 뭐죠? 지상권도 낙찰자가 차지하는 거죠. 이때 이 지상권을 등기해야 차지하나요? 등기 안 해도 차지하나요? 이 문제. 지상권자, 낙찰자는 이 지상권을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요? 건물에 딸려 있는 거니까 이게.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요. 아니 왜 등기 없이 낙찰자가 차지할까요? 경매니까 낙찰자는 이 지상권을 등기 안 하고도 낙찰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 딸려있는 종물인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낙찰자께서는 뭐까지 가져간다? 지상권도 등기하고 등기 없이 차지한다. 오케이.
별표. 이거 기출문제 29회 작년에도 나왔어요. 바로 권리의 족물이론, 권리의 족물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파워는 어디까지요? 지상권에도 미쳐서 낙찰자는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밑에 관련 판례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 줄에 경락이는 관련 판례 마지막 줄 밑에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동그라미 187조 규정에 따라 등기 치고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 별표. 29의 기출. 그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과실에는요. 밑에 과실에는 원칙 미치지 않는다. 단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죠. 밑에 359조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압류가 있은 후 별표. 압류가 들어온 후에는 설정자가 부동산에서 수취한 과실에 미친다. 과실이 바로 차임이죠. 차임.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압류 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에다 적으세요. 과실은 원칙. 압류 전에는 효력이 안 미치고 압류 후부터 효력이 미친다. 오케이. 다음 5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별개예요? 별개니까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거기 그래서 기억 볼게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별개예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죠. 그래서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위에 또 적으세요. 건물 플러스 어디? 농작물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고 또 어디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왜요? 토지와 별개로 취급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 6번 물상대위요. 건물이 멸실이나 훼손 공용징수란 강제 수용을 말하죠. 강제 수용으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면 뭐죠?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단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 물상대위 그러면 요건이에요. 요건. 물상대위는 언제 할 수 있느냐? 그 요건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상대위. 담보 잡은 부동산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멸실이나 훼손이나 강제 수용이 돼야 된다. 그다음 물상대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건물이 부동산이 첫째. 물상대위의 요건. 이걸 써두시면 돼요. 부동산이 담보물이 어떻게 할 것? 멸실, 훼손. 그다음 뭐 할 것? 강제 수용.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죠?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어야 된다. 가치적 변형물. 그죠? 가치적 변형물. 건물이 멸실되면 뭐가 나와요? 보험금 청구권이 남죠. 그 보험금 청구권이 바로 건물의 가치적 변형물이죠. 그 보험금에다가 압류를 때리면 되는 거죠. 보험금이나 수용되면 뭐 나와요? 보상금 나오죠. 건물이 불나버리면 보험금이 수용되면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바로 그 보상금을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금전채권이죠. 이 금전채권에다 뭘 걸면 돼요? 압류를 건다. 압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급받기 전에. 보험금 타먹기 전에. 지급 전에. 지급받기 전에 뭐를 하라고? 압류를 하라고. 압류는 누가요? 아무나 압류를 걸면 된다. 아무나. 오케이. 이게 물상대위의 요건이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담보물이 뭐 할 것? 담보물이 멸실이나 담보물이 어떻게 될 것? 멸실, 훼손, 강제 수용.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됩니다. 담보물이 매매됐을 때. 매매되면 멸실된 게 아니죠. 매매대금에는 안 돼요. 매매대금. 그 다음에 협의 수용일 때도 안 돼요.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이거는 멸실된 게 아니죠. 그래서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똑같다. 이거는 물상대위가 먹히지 않는 거다. 이거는. 이 부분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협의 수용으로 받을 돈, 이 돈은 강제 수용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돈은 협의 수용으로 받을 돈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하고 똑같아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야 되는데 압류는 언제라고요? 지급받기 전에. 보험금을 타먹기 전에 압류를 걸어야 된다. 아무나 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래 밑에 353페이지에 미음의 별표 미음.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거기 별표하실게요. 특히 조심할 거는 이거죠. 특히 조심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전세권 목적 저당권. 전세권에다 뭐 설정한 거죠? 저당 설정한 거죠. 이때 전세권이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자 은행은 어떻게 하죠? 전세권에다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 압류를 걸죠. 전세권 대신에 저당권자는 어디다 압류를 걸어요? 전세금 채권에. 바로 그 전세금 채권이 바로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게.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세권의 가치적 변형물이 되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압류를 때리면 되죠. 압류해서 은행은 물상대위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물상대위 그러면 여기는 1번하고요. 여기는 1번하고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물이 멸실, 훼손, 강제 수용된 때 또는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기간이 만료시, 뭐가 만료됐을 때요? 기간이 만료될 때 전세권은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남죠?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바로 뭐죠? 전세권의 가치적 변형물이다. 여기다가 뭘 걸면 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 압류를 때리면 은행은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대위 그러면 여기 1번하고 3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물상대위가 안 되는 거죠. 매매대금이나 협의 수용으로 받을 보상금. 이거는 은행이 물상대위를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거다. 왜? 매매로 판 돈이죠. 매매로 판 돈. 물상대위는 이게 없어져야죠. 없어져야지 그 보험금에서 은행이 빼갈 수 있는 거지. 매매로 판 돈은 은행이 그 돈은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 설정자 거니까 이 돈. 그다음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두 가지 구별을 하셨죠.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 하나는요. 저당물의 보존비용 2개죠. 보존비용 2개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질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저당 목적물의 뭐로 인한 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고요. 저당물 보존비용 2개. 2개에 별표하실게요. 다음 저당권의 효력에서요. 저당권 효력에서 쌍괄호 2번이 우선변제적 효력이죠.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은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 받죠. 단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언제죠? 우선특권이 있을 때. 우선특권. 이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근데 후순위 권리자 병이 만약에 누구라면 소액임차인이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이 이 저당권보다 최우선 변제 받죠. 그 다음 병이 누구일 때요? 임금채권.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어도 얘가 우선 변제 받죠. 그 다음 얘가 누구일 때요? 조세채권일 때. 조세채권도 저당권보다 어떻게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서 3가지 우선특권이 있다. 3가지 우선특권.
후순위자지만 얘가 먼저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빼갈 수 있는 우선 특권이 있다. 우선 특권. 거기다 써두실게요. 무슨 특권? 우선 특권 있는 거. 우선 특권 있는 거. 우선 변제적 요력. 1번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가시면 쌍과 방가로 3번에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라고 돼 있죠.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거기에 4번, 5번 밑에다가 써두시면 돼요. 4번, 5번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우선특권이라고요. 우선특권이 셋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그 다음 조세채권, 임금채권. 이 셋을 우선특권이 있는 애들이다. 후순위지만 저당권보다 먼저야. 먼저 배당을 받는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부분. 다음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관계 문제. 자, 저당권하고 용의권하고 충돌이 됐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두 가지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갑의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지상권이어도 똑같아요. 지상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용의권. 용의권이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하고 사이에 중간에 처박혀 있다. 중간에 껴있다 이거죠. A가 1번 저당권, C는 2번 저당권, B가 전세권이, 임차권이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낀 거. 중간에 낀 때. 이때 2번 저당권자 C가 이 집을, 저 건물을 경매를 치게 되면 이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소멸한다. 왜?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이니까요. 1번 저당권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 말소 기준이 되는 기준권리다. 말소 기준권리. 이 기준권리보다 이 임차권자가 전입신고가 후순위죠. 후순위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소멸한다. 전세권도 소멸, 임차권도 소멸. 얘도 소멸한다.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다 소멸하고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1번 저당권도 소멸, 임차권도 소멸, C도 소멸. 다 소멸한다고. 이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거죠. 그래서 후순위로 성립한 용의물권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삭제. 이걸 무슨 주의야? 삭제주의 원리라고 한다. 삭제주의. 그래서 임차권은, 전세권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쫓겨난다. 소멸하는 거야. 너 왜?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잖아. 뒤. 너 소멸하는 거야. 얘는 저당권이 1월 달에 생겼어. 1월 달에. 너 전입신고 언제 했어? 나 4월 달에 했는데. 그래서 네가 얘보다 늦게 됐어. 그래 너는 무조건 소멸해. 그러면 내가 소액임차인이면 어때요? 내가 소액임차인이어도 어때요? 똑같아요. 나 소액이어도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데 단 배당에서만 내가 어떻게 해? 소액이니까 1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거를 삭제주의 원리라고 그런다. 그런데 뒤에 유치권이 있으면 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해요? 얘는 소멸하지 않는다. A도 소멸, C도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얘는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만 경매로 존속합니다. 특이하죠. 유치권은 그래 경매로 사라지잖아요. 따라서 낙찰자는 이 건물을 낙찰받으신 분은 뭐만 남아있고요. 유치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건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세입자도 없고 저당권도 없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뭐만? 유치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건물을 얘가 낙찰을 받게 된다. 경매로. 이때 얘가 사는 길은 이걸 어떻게 하면? 대위변제하면. 이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걸 대위변제하면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존속한다. 1번 저당권을 얘가 대위변제해버리면 이 금액이 보니까 얼마 안 된다. 얘가 대신 갚아버리면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면 말소 기준이 C로 바뀌죠. 얘로. 그럼 얘보다 먼저 생긴 거니까 이거는 존속한다. 그럼 인수주의가 된다. 인수주의. 자, 그래서 삭제주의냐 인수주의냐는 뭘로 따져요? 말소 기준 권리. 얘보다 뒤에 있으면 삭제, 앞에 있으면 인수주의. 그 삭제주의와 인수주의의 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35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관련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제목을 뭐라고 적어요? 중간에 낀 임차인. 중간에 낀 세입자 지위. 중간에 낀 세입자 지위라고 그러면 돼요. 전세권이어도 되고 임차권이어도 되고 지상권이어도 돼요. 중간에 낀 세입자. 그 말은 1번하고 2번 사이에 껴있는 거죠. 읽어보면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면 몇 번? 1번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는 경우, 함께 소멸. 비록 후순위 2번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나 선순위 1번 저당권보다 뒤에 늦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어떻게 돼? 함께 소멸하죠. 함께 소멸의 발표. 그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나요? 못하나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임차권은 경매로 어떻게 됩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요. 이 보증금을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 안 한다. 쓰세요.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예상이 된 거예요. 예상이 된 거. 왜요? 세 들어갈 때 앞에 누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잖아. 저당권 있는 집을 새를 얻었죠. 그러면 얘는 경매하면 얘는 쫓겨나기로 예상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만 사는 거죠? 경매 오기 전까지요. 경매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되 경매가 들어와 버리면 쫓겨나기로 예상이 된 거예요. 그 예상대로 진행이 된 거죠. 왜요? 경매가 됐잖아요.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저당권 효력에서 일단 중요한 거 마감이 되시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주의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오시겠습니다.